사무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한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서서 책상 위에 놓인 최종 부도 통지서를 응시했다. 붉은색 잉크로 찍힌 압류라는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한때 업계의 전설이었던 아버지의 피와 땀, 진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금화그룹 양태준 회장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이었다. 그는 교묘한 자금 조달과 언론 플레이로 진성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은 뛰어난 재무 분석가였지만 거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양태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회사는 당장 내일의 어음도 막지 못할 처지였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진동과 함께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비서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유신그룹의 강태호 대표님께서 지금 뵙기를 원하십니다. 유신그룹,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그리고 그 정점에 선 남자, 강태호.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빗속을 뚫고 도착한 유신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최고층 대표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태호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검은 실루엣은 그 어떤 빛보다도 어두워 보였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얼음장 같았고 서연의 절박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앉으시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서연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강태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제목은 간결했다. 혼인계약서.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태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말 그대로요. 나와 2년간 결혼해 주시오. 법적인 부부로서 대외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나에 대한 불필요한 스캔들과 가십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슬려서 말이오. 곧 있을 주주총회 전까지 안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상도 배려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거래 조건을 제시할 뿐이었다.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왜 하필 접니까?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강태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똑똑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소. 무너져가는 진성 엔지니어링의 장녀. 내게 반항할 힘도 거부할 명분도 없지. 당신처럼 깨끗하고 절박하며 통제하기 쉬운 상대는 드물거든. 그의 잔인한 솔직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내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물었다. 그녀는 그저 피해자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협상가였고 지금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협상하는 중이었다. 강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진성의 모든 부채를 유신 캐피탈이 인수할 거요. 양태준이 설정한 모든 담보를 무효화시키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자금 1,000억을 수혈하지. 당신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거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직원들의 절박한 눈빛, 그리고 양태준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뛰어난 두뇌는 이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얼음보다 차갑고 뱀보다 위험하다.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길이 있었는가? 아버지를, 회사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 절망으로 흐려졌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태호는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어리석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사처럼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변호사팀을 연결해. 한서연 씨가 계약서 검토를 원하신다. 몇 시간 동안 살얼음판 같은 협상이 이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재무 및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 보호, 계약 종료 후의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성 엔지니어링의 독립 경영 보장을 요구했다. 그녀의 날카로움에 베테랑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강태호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요구 대부분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수용했다. 단, 부부로서의 대외적 의무 조항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완벽한 연기, 언론 대응, 심지어는 유신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까지 그는 그녀를 완벽한 방패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수정된 최종 계약서가 나왔다. 수십 장에 달하는 문서에는 그녀의 인연을 속박할 빽빽한 조항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 결혼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죠? 단순한 주가, 방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텐데요. 강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알면 되는 거요. 불필요한 호기심은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어.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자유와 맞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펜을 놓자 강태호도 건너편에 자신의 이름을 갈겼었다. 강태호. 거래는 성립됐소. 그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내일 아침 9시 김 비서가 당신의 거처로 갈 거요.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은 진성 엔지니어링의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시오. 유신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 그런 골치 아픈 일에 얽매여선 곤란하지.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그녀가 회사를 구하기 위해 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마저 빼앗으려 했다. 그건 안 됩니다. 회사를 구하는 것이 제 조건이었습니다. 서연이 반발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강태호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착각하지 마시오, 한서연 씨. 당신은 조건을 건 게 아니라 내 자비를 구한 거요. 진성은 내가 구하겠지만 그 방식은 내가 정하오. 당신의 역할은 오직 내 아내가 되는 것, 그것뿐이요. 계약서 14조 사망을 다시 읽어보도록. 서연은 얼어붙었다. 14조 사망. 한서연은 갑강태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영리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그녀는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이 조항의 진짜 의미를 놓쳤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세장에 가둘 생각이었다. 그녀가 절망감에 몸을 떠는 사이 강태호는 이미 집무실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2년이요. 그 시간 동안 내 아내로서 흠집 하나 없이 연기해낸다면 당신의 가족과 회사는 안전할 거요. 하지만 감히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처럼 차가웠다. 양태준이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테니 명심하시오.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 다시 서연 혼자 남겨졌다. 창밖의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족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었다. 잔인하고 냉혹한 총재 강태호. 그와의 계약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차가운 눈물을 흘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 정확히 9시에 김 비서가 서연의 낡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몇 개의 서류와 함께 검은색 벤을 대기시켰다. 한서연 씨, 지금부터 대표님의 거처로 이동하십니다. 개인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허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거나 창고로 이전됩니다. 이것이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서연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에 잠시 들러 걱정 마세요. 좋은 투자자를 만났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와야 했다. 아버지는 수척해진 얼굴로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딸의 눈에 서린 절망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온기를 애써 떠올리며 차가운 벤에 올라탔다. 강태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성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차가운 금속, 그리고 흑백의 모노톤 가구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집이라고 부를 만한 따뜻함이나 생활감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한 공간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마치 박물관이나 모델하우스처럼 비인간적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사모님 침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강태호의 주침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대표님께서는 극도로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십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 주침실이나 서재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사모님의 모든 일정과 필요는 저를 통해 조율될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감옥과도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사가 설계한 완벽하지만 맛없는 식단이 제공되었고 곧이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를 유신그룹의 안주인에 걸맞게 꾸몄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되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저 강태호라는 남자의 부속품, 그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살아있는 마네킹일 뿐이었다. 강태호와의 마주침은 극히 드물었고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외부 인사들과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만 다정한 부부를 연기했다. 태호는 대중 앞에서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 계산된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차문이 닫히는 순간 혹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오늘 연기는 나쁘지 않았소. 하지만 다음에는 그 이탈리아 대사에게 그렇게 길게 웃어주지 마시오. 내 소유물에 다른 이가 관심을 보이는 건 불쾌하니까. 그는 그녀를 사람이 아닌 소유물이라고 칭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서연은 모욕감에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회사, 그녀는 참아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방 안에 마련된 작은 서재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최신 사양의 컴퓨터가 있었지만 김 비서는 대표님의 보안 정책상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과 통신 내용은 모니터링됩니다. 업무 관련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겉으로는 패션 잡지를 보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그녀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보안 전문가였던 대학 동기가 만들어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가상 사설망과 다중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의 깊은 곳으로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양태준과 금화그룹이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준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는 금화그룹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공시자료,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제표, 그리고 관련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다. 강태호는 그녀가 그저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처럼 순응하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이나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입을 드레스 색깔이나 다음 자선 파티의 메뉴 같은 시시콜콜한 것들만 물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완벽하게 어리석고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다. 당신이 골라주는 게 좋아요. 난 그런 건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양태준이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곳이 놀랍게도 유신그룹의 몇몇 소규모 자회사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가 양태준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양태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강태호의 거대한 연극은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공식 행사가 없는 날이었다. 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화그룹이 입찰을 준비 중인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찰 예정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분명한 불법 자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방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렸다. 강태호였다. 그는 평소의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의 컴퓨터 모니터를 차갑게 응시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전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니터에는 금화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시죠? 노크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말했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낮게 깔려 있었다. 계약 위반인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불필요한 호기심은 독이 된다고.
그의 눈에서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한 듯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두려움을 보이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내 가족을 파멸시킨 자에 대한 복수 준비죠. 그리고 당신의 적이기도 할 테고요. 그녀는 일부러 당신의 적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가 이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해서였다. 강태호는 그녀의 당돌함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그녀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복수, 당신 따위가 감히, 당신은 내 방패일 뿐이요.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의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방패도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 막을 수 있는 법이죠. 당신이 숨기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태주는 우리 공동의 적 아닌가요? 난 당신의 재산 목록 1호로서 내 소유주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지성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발톱을 숨긴 암표범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거칠게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계속해 보시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시험의 시작이었다. 유신그룹과 연계된 주요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갈라.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분주한 스타일리스트들로 가득 찼다. 한서연은 그들의 손에 의해 완벽한 인형으로 재탄생했다. 몸에 꼭 맞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고 목에는 강태호가 보낸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호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조차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출발 직전 마치 메뉴판을 보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은 유신의 얼굴이요.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내 옆에서 미소만 짓도록. 특히 내 고모님은 까다로운 분이니 심기를 건드리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파티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가 그곳에 응집해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냈고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서연은 강태호의 팔짱을 낀 채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완벽한 강태호의 아내를 연기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강태호의 고모이자 유신 아트센터의 관장인 강희선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네가 태호가 급하게 들였다는 그 아이로구나. 듣자 하니. 진성 엔지니어링이라지? 요즘 아주 시끄럽던데. 가문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녀의 말은 꿀을 바른 독화살이었다. 서연은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모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고모님의 안목을 항상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녀는 논란의 중심인 진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언급하며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다. 강희선은 예상외의 반응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때 저편에서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양태준 회장이 다른 재벌 총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이쪽을 바라보며 잔을 드는 듯한 신용을 했다.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간신히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강태호는 그런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는지 그녀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전쟁터는 여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회가 찾아왔다. 강태호가 공을 들이고 있던 프랑스의 유력한 투자은행가 피에르 듀보아, 피엘 듀보이스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신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강 대표님, 당신의 제안서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뭐랄까, 너무 공격적이고 몸이 건조하군요. 숫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듀부아는 까다로운 예술 애호가로도 유명했다. 그는 파티장 한쪽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켰다. 마치 저 그림 같군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어떠한 철학이나 감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강태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숫자에 강했지만 이런 식의 비유적인 비판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조용히 있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물 흐르듯 유창했다. 실례합니다만 듀부아 씨, 혹시 저 작품이 칸딘스키의 구성팔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의 신진 작가 박선우의 내면의 질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듀부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서연은 그 그림을 향해 가볍게 손짓하며 말을 이어갔다. 많은 분이 저 그림을 차갑다고 평하지만 사실 저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수많은 색과 형태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탕에는 완벽한 황금 비율과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철학입니다. 그녀는 다시 강태호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화제를 돌렸다. 유신의 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 공격적인 숫자들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기존 에너지원들을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강 대표님의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숫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내면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듀부아는 잠시 서연을 응시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브라보, 마담 강. 당신 같은 분이 강 대표의 곁에 있었다니. 내면의 질서라.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군요. 그는 강태호에게 악수를 청했다. 강 대표, 당신의 철학에 대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군요. 다음 주에 당장 미팅을 잡읍시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강희선 고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멀리서 지켜보던 양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물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다시 조용히 그의 곁으로 물러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드레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가 몰래 확인한 무음의 메시지. 그것은 그녀의 동생 한지민에게서 온 것이었다. 누나, 큰일 났어. 양태준 쪽에서 아빠의 개인 채무까지 들고 나와서 공장 설비에 전부 차압 딱지를 붙이고 있어. 변호사들도 막무가내야. 당장 내일 경매로 넘어갈지도 몰라. 방금 전에 작은 승리로 얻은 희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양태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진성을 헐값에 집어삼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완벽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리무진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문이 열리고 서연이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할 때였다. 잠깐. 강태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서연이 돌아보자 그는 어둠 속에 서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일 어떻게 알았지? 그 그림과 뒤부하의 성향까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장식용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날카로운 무기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재무 분석가였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의도와 철학을 읽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림이든 사업 계획서든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임을, 단순한 방패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계약 안에서 아버지를 구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강태호는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위험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발견한 순간이었다. 얼음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한서연은 그 시선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는 놀랐지만 아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유용성을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샤워 가운을 걸쳤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동생의 메시지가 심장을 올가매고 있었다. 공장 설비가 경매로 넘어간다. 그녀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겉옷을 다시 꿰어 입은 서연은 곧장 강태호의 주 침실과 서재가 있는 반대편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김 비서의 경고가 떠올랐다. 허락 없이는 절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허락을 구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 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젖혔다. 강태호는 막 가운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책상 앞에 거대한 모니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불경한 침입에 분노한 듯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누가 감히.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동생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양태준이 우리 공장 설비를 압류했습니다. 당장 내일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절박함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화면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의 가족 문제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 아니었소? 내가 이미 부채를 막아주었을 텐데.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개인 채무라는 말에 그것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당신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강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과대망상인가? 무너진 엔지니어링 회사의 공장 설비 따위가 어떻게 유신의 사업에. 양태준이 입찰하려는 동남아시아 플랜트 사업 때문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 플랜트 사업은 당신이 목숨을 걸고 따내려는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강태호의 눈빛이 변했다. 서해안 프로젝트는 유신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걸린
그룹의 사활을 건 사업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작업했던 USB를 꺼내 그의 컴퓨터에 망설임 없이 꽂았다. 강태호의 보안팀이라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돌발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지켜보기로 한 듯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 분석한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들이 떠올랐다. 양태준은 서해안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의 특수 합금 주조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 특허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계시죠. 진성 엔지니어링과는 법적으로 분리된 특허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오래된 특허 증서가 나타났다. 양태준은 금화그룹의 이름으로는 이 특허에 접근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개인 채무를 빌미로 공장 설비와 함께 특허까지 헐값에 강탈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 동남아 플랜트 사업에서 터무니없는 저가 입찰로 수주를 따낸 뒤 그 실적을 바탕으로 서해안 프로젝트 입찰에서 당신을 공격할 재료로 삼을 겁니다. 유심보다 더 저렴하고 검증된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요. 강태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서연이 단 몇 주 만에, 그것도 자신의 감시하에서 이 정도의 정보를 파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금화그룹의 자금 흐름, 유령 회사들의 역할, 그리고 특허법의 허점까지 정확하게 쓰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요? 말했잖아요. 나는 재무 분석가라고.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왜 당신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경매가 시작되면 당신의 서해안 프로젝트도 위험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태호는 그녀가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용성을 증명함으로써 가족을 구할 힘을 요구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몇 분간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양태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는 느꼈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이 그저 방패막이로 데려온 이 여자가 그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김 비서.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서재 안에 있는 서연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진성 엔지니어링의 모든 자산 경매를 중지시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태준 측이 사적인 채권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산 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려 내일 아침까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놔. 하지만 대표님, 그렇게 무리하게 개입하시면, 김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내 말에 토달지 마시오. 이건 명령이오. 강태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서둘러 서재를 나갔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버텼다. 강태호가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사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리라. 감사합. 아직 끝나지 않았소. 강태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방금 내 적의 공격 루트를 알려주었지만 반격할 무기는 주지 않았어. 이 정도로는 양태준의 발목을 잠시 잡을 뿐 숨통을 끊을 수는 없지. 그는 서연의 USB에 담긴 자료를 자신의 메인 서버로 옮겼다. 서재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이 그녀가 분석한 데이터로 가득 찼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옆에서 일해야 할 거요. 그가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당신이 찾아낸 이 유령 회사들의 진짜 주인을 밝혀내 양태준의 비자금이
숨겨진 곳을 찾아내란 말이오. 당신의 분석이 맞다면 그 자금의 흐름 끝에는 서해안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거요.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를 파트너로 인정한 첫 번째 순간이기도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컴퓨터로는 역부족입니다. 당신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구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강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자신의 책상 한쪽에 있는 보조 단말기를 가리켰다. 저걸 쓰시오. 내 메인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니 필요한 건 뭐든 찾아낼 수 있을 거요. 그것은 유신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정보망에 대한 접근을 허락한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얼음장 같던 서재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강태호가 구축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금화그룹의 방화벽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현란했고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간간히 그녀의 모니터를 힐끗거렸다. 그는 그녀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역추적하며 수백 개의 계좌를 순식간에 교차 검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고용한 그 어떤 최고급 분석가들보다도 빠르고 날카롭고 직관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것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날카롭게 벼려진 검이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이 마침내 손을 멈췄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승리감에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내역이었고 그 돈은 서해안 프로젝트의 입찰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된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호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그는 화면에 뜬 증거를 보며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양태준.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잘했소, 한서연. 아주 잘했어. 그의 칭찬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계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위험한 공범자가 되어 있었다. 밤샘 작업의 여파는 동이 튼 후에야 밀려왔다. 서재를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극도의 피로가 한서연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강태호는 그녀가 서재를 나서기 직전 딱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가서 쉬시오. 오늘 오후부터 당신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격에 들어갈 거요. 쓸모 있는 건 잠시라도 쉬게 해줘야지. 여전히 가시 돋친 말이었지만 쓸모 있다는 인정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연대감이었다. 그와 그녀는 분명 적대적인 계약 관계였지만 어젯밤만큼은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눈 전우 같았다. 물론 그가 자신을 검으로만 여긴다 해도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오전 내내 잠을 보충한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김 비서로부터 간결한 보고가 들어왔다. 대표님의 지시대로 진성 엔지니어링의 자산 경매는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양태준 회장 측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한숨 돌린 것이다. 아버지는 안전해졌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그제야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충동적이고 다혈질인 남동생 한지민. 그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자신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전략적인 서연과 달리 지민은 감정적이고 무모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그녀가 아버지 병실로 연락을 취했을 때 간병인은 지민이 어제 오후 급한 볼일이 있다며 나간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전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양태준. 그가 공장 설비에서 손을 뗐다고 해서 다른 곳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씨? 당신 동생 한지민이 우리한테 아주 큰 빚을 졌는데 말이야.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구시죠? 무슨 빚말입니까? 이 자식이 도박판에서 겁도 없이 돈을 끌어다 썼거든. 사채 이자가 붙어서 지금 5억이야. 오늘 저녁까지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놈 다리 하나는 부러질 각오해야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곧이어 밧줄에 묶인 채 구타당한 지민의 사진이 문자로 전송되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것은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양태준의 하수인들이 직접 사체에 덫을 놓아 지민을 올가맨 것이다. 이것은 비열하고 폭력적인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는 이 원시적인 폭력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5억, 그녀에게는 단돈 500만 원도 없었다. 그녀는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현관에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대표님의 허락 없이는 외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강태호의 세장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다. 그녀는 보석함을 열었다. 그가 주었던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이것을 현금화할 방법도 시간도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강태호의 서재로 향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릴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가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강태호는 막 서해안 프로젝트 관련 화상회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모니터 속에는 유신의 최고 임원들과 해외 파트너사 대표들의 얼굴이 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오? 강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감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다니. 하지만 서연은 그의 분노를 받아낼 정신도 없었다. 그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달려가 지민의 사진이 떠 있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제 동생이 납치됐어요. 양태준의 수아들이 돈을 5억을 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강태호의 얼굴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회의를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적 폭발에 대한 경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손짓했다. 회의는 10분간 중단하지. 그리고 그는 서연을 냉혹하게 바라보았다. 그건 내 계약 사항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서연의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릴 것 같았다. 당신 동생의 어리석은 행동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소.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요. 내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마시오. 당신은 내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절망. 그것은 서연이 진성 엔지니어링의 부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어젯밤 함께 일하며 느꼈던 희미한 유대감은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녀는 그의 말이 맞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쓸모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잔인한 남자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부짖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내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전략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동생의 목숨을 걱정하는 한 명의 연약한 여자의 비명이었다. 강태호는 미동도 없이 서서 무너져 내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늘 당당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는 다시 지민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비열한 방식. 양태준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자신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약점인 가족을 건드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가 도구라고 불렀던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은 불쾌했다.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였다. 그는 자신이 느낀 이 격렬한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그는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통제력을 뒤흔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강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그리고 단 한마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유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한지민을 찾아내. 그리고 감히 내 것에 손을 댄 그 쓰레기들도. 그는 내 것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니터를 향해 돌아섰다. 회의를 재개하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호의 명령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유신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것은 국가 권력에 버금가는 힘이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김 비서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한지민 씨는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직원들은 경찰 쪽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민은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무사했다. 양태준의 하수인들은 강태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서연은 동생이 안전하다는 소식에 긴장이 풀려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지민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강태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왜 도와준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계약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은 나를 도구라고. 강태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착각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지민은 당신의 약점이오. 그리고 내 자산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이지. 나는 내 자산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소. 그게 공장이든 특허든 아니면 당신의 그 어리석은 동생이든.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은
2년간 내 소유물이요. 당신에게 딸린 모든 문제들까지도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소유물을 망가뜨릴 수 없소. 양태주는 선을 넘은 거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내 재산에 대한 관리일 뿐이니 그것은 모욕적인 말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규정하는 잔인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잔인한 선언 때문에 그녀의 동생이 살았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분노해야 할까?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냉혹한 말과 달리 그녀를 보호한 것은 분명한 그의 행동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꿈틀대고 있는지 그 자신조차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한지민이 안전한 병실로 옮겨지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갔다. 하지만 강태호의 펜트하우스의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거웠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동생의 일로 인한 충격과 강태호의 모순적인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녀를 재산이라 칭하며 모욕했지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신의 모든 힘을 동원했다. 그 잔인함 속에 숨겨진 강력한 보호는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강태호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의 눈물, 그녀의 절망적인 무너짐이 그의 얼음장 같던 내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양태준에 대한 분노가 단순히 사업적인 영역을 넘어섰음을 인정해야 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이틀 뒤 새벽, 인터넷을 뒤흔드는 기사 하나가 터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심층 탐사보도, 충격 단독, 유신그룹 강태호 대표, 몰락한 재벌 딸과 2년 시한부 혼인 계약. 기사는 끔찍할 정도로 상세했다. 강태호가 진성 엔지니어링의 부도를 빌미로 한서연을 협박했다는 내용부터 결혼의 대가로 부채를 탕감해 준 사실, 그리고 두 사람이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태호를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여자를 돈으로 산 냉혈한으로 한서연을 가족을 팔아넘긴 속물적인 골드디거로 매도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기사의 말미에는 양태준의 입김이 분명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진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분식회계와 부실 공사 혐의가 있었으며 한서연의 부친이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펜트하우스는 발칵 뒤집혔다. 김 비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유신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호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최악의 스캔들. 그가 방패를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 방패 자체가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자신과 강태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까지 이미 무너진 가문에 다시 한번 진흙탕을 끼얹었다. 그녀는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녀는 강태호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경고했었다. 내 명예에 흠집을 내면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지옥의 울림 같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서재 안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다. 강태호는 책상 앞에 서서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함께 그녀와 자신을 조롱하는 수백 개의 기사 제목들이 떠 있었다. 그의 등은 분노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합니다. 제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녀는 차라리 그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장 내쫓아 주기를 바랐다. 강태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뜻밖에도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불타는 석탄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당신이 왜?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이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야. 이건 양태준의 선전포고다. 그가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그녀의 뼈를 으스러뜨릴 것 같았다. 그가 감히 내 아내를 골드디거라고 불러? 내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가 하락이나 자신의 명예 실추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당한 모욕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당한 누명에 분노하고 있었다. 내 아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토록 격렬한 감정을 담아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양태주는 내가 당신 동생을 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짓을 벌인 거야. 강태호의 눈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는 내가 당신을 단순한 계약 상대 이상으로 신경 쓴다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당신을 직접 공격한 거다. 당신을 무너뜨리면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쳤다. 그가 자신을 신경 쓴다고 강태호는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았는지 혹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를 놓아주고 다시 모니터 쪽으로 돌아섰다. 주주총회가 코앞이다. 이사회 놈들과 강희선 고모가 당장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지. 양태준이 노린 게 바로 그거야. 유신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당신을 내치고 진성을 완전히 버릴 거라고 예상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서 특허 기술까지 빼앗아가려 하겠지. 그는 벽면의 기사 제목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신그룹, 부도덕한 계약 결혼 파기하나? 하지만 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폭풍을 원했다면 나는 지옥불을 선사해주지. 이 계약, 이제부터는 가짜가 아니야. 서연은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시죠? 강태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들어올렸다. 양태주는 이 결혼이 가짜라는 것을 무기로 삼았어. 그렇다면 이걸 진짜로 만들면 그만이야.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서연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언론은 우리가 쇼를 한다고 떠들겠지. 좋아.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쇼를 보여주지. 그는 서재의 문을 열고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주가 따위 집어치워. 강태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전원 비상 소집해. 그리고 유신아트센터의 강희선 관장에게도 연락해. 오늘 저녁 긴급 가족 만찬을 열겠다고. 물론 내 아내와 함께. 김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대적인 강희선 고모를 만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강태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뒤에 숨어 있는 방패가 아니야. 당신은 이제부터 내 옆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내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 할 거야. 당신이 유신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를. 그것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명령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에는 그녀를 소유물로 규정했다면 이제는 그녀를 파트너로, 그의 전쟁에 함께할 동지로 지목한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유대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태호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로 매력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우선 양태준이 당신 아버지에게 씌운 사기꾼 누명부터 벗겨내야지. 당신의 그 뛰어난 분석력으로 말이야. 적의 공격을 그대로 적의 심장에 되돌려주는 거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부인. 강태호의 선전포고와 함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지휘본부로 변모했다. 김 비서를 필두로 유신의 핵심 법무팀과 홍보팀이 서재로 집결했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태호는 그야말로 야수 모드였다. 그는 모니터 앞에 서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전면전을 지시하고 있었다. 당장 금화그룹의 주요 주주들에게 접촉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흘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비자금 증거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겨서 양태준을 즉각 압수수색하게 만들어.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양태준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을 10배 100배로 되돌려주겠다는 의지였다. 임원들은 그의 살기 어린 지시에 숨죽이며 따랐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의 테이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한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태호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지금 뭐라고 했소? 감히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든 여자가, 그것도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막아선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예리함만이 번뜩였다. 대표님의 방식대로 힘으로 밀어붙이시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아니, 이기더라도 절반의 승리뿐입니다. 양태준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유신그룹과 대표님은 여자를 돈으로 산 비정한 폭군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회와 강희선 관장님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벽면 스크린을 가리켰다. 유신, 부도덕한 경영방식 도마 위에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양태준은 우리에게 진흙탕을 끼얹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결국 양쪽 다 진흙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그는 이미 바닥이지만 대표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똑똑하게 싸워야 합니다. 강태호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당신의 그 똑똑한 계획이라는 게 뭐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명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양태준은 이 모든 스캔들의 시작이 진성 엔지니어링의 과거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비리를 우리가 직접 파헤치고 공개해야 합니다. 법무팀장과 홍보팀장이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없는 비리도 만들어지는 판에. 하지만 만약 그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리고 그 비리 의혹 자체가 양태준이 과거에 저희 아버지를 끌어들이려다 실패한 그 자신의 범죄를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녀는 자신의 USB를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10년 전의 건설 프로젝트 서류들이 나타났다. 이건 10년 전 금화그룹이 주도했던 남부순환도로 건설 공사 자료입니다. 당시 금화는 저희 진성에게 하청을 맡기며 설계도를 조작해 저급자재를 사용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걸 거부했고 결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죠.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당시 금화가 사용한 유령 하청업체와 그 업체가 양태준 회장의 천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재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옛 서류들까지 모두 디지털화하여 분석했던 것이다. 양태준이 언론에 흘린 진성의 비리 의혹 자료는 바로 이 프로젝트의 서류를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진성이 주도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는 제가 이 자료의 원본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녀는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죠. 첫째, 검찰에 넘길 자료는 양태준의 비자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20년 묵은 남부순환도로 비리 자료 원본입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범죄입니다. 양태준은 이걸로 끝입니다. 둘째, 언론 대응입니다. 우리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이 모든 자료를 넘깁니다. 유신그룹이 부도덕한 계약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인 진성 엔지니어링을 거대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라고 스토리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계약 결혼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셋째, 오늘 저녁 강희선 관장님과의 만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고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계속해 보시오. 강희선 관장님을 비롯한 이사회의 명분은 대표의 도덕성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증거를 브리핑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양태준의 협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강 대표님이 저와 제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것이 유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인지, 아니면 거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그들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서연은 강태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대표님은 제 옆에서 제 말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방패로 쓴 것이 아니라 저의 정보력과 정의감을 믿고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의 계획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걸고 스캔들의 정면을 돌파하는 전략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태호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했고, 그녀 자신도 한치의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증명해야 했다. 강태호는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경악, 감탄, 그리고 망설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여자의 손에 맡겨야 했다. 자신이 소유물이라고 불렀던 여자의 손에 그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강철 같은 용기와 확신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가 단순히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지성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켜내려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두
한서연 씨의 지시를 따르도록. 지금부터 이 작전의 총지휘는 내 아내가 맡는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좋소. 당신의 그 위험한 도박에 유신그룹의 모든 것을 걸어보지. 회의실의 공기가 폭발할 듯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나 계약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이 되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팀을 나누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홍보팀은 접촉할 기자를 선별했다. 강태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지원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 저녁이 다가왔다. 서연은 어둠처럼 검고 우아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호는 완벽한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그녀의 곁에 섰다. 그들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마치 폭풍의 눈 그 자체처럼 위험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거울에 비친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행운을 빈다는 말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보여주시오. 양태준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그들의 가장 위험한 무대가 될 전장을 향해 걸어나갔다. 유신 아트센터의 최고층 연회장. 강태호의 고모 강희선이 주재하는 가족 만찬은 사실상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는 유신그룹의 주요 이사진과 강씨 일가의 핵심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태호와 한서연에게로 일제히 쏘아졌다. 얼음장 같은 경멸과 노골적인 적에 태호야. 강희선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었지만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이 망측한 스캔들을 해명하라고 불렀더니 감히 저 여자를 데리고 와. 유신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 경영권을 박탈하기 전에 저 천박한 아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내쫓아라. 다른 이사들도 거들었다. 강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여자 하나 때문입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꼬리를 자르셔야 합니다. 비난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강태호는 미동도 없이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당신 무대라는 신호였다. 서연은 떨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들의 속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육사처럼 침착했다. 그녀는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대형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우아한 고전 미술 작품이 떠있던 화면이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마자 복잡한 서류와 도표로 뒤바뀌었다. 여러분께서 스캔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그 누구의 예상에도 없던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10년 전 금화그룹이 주도한 남부순환도로 건설 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강희성과 이사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10년 전의 서류 원본과 양태준이 조작한 서류를 나란히 띄웠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검사처럼 양태준이 어떻게 저급자재를 사용해 공사비를 빼돌렸는지, 그 비자금이 어떻게 천안 명의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자 어떻게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다. 양태준이 언론에 흘린 진성의 비리 자료는 바로 이 원본을 조작해 저희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였습니다. 강희선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게 사실이라 한들
그게 지금의 이 계약 결혼 스캔들과 무슨 상관이지?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터빈 블레이드 특허권과 서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양태주는 유신의 서해안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이 특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전의 비리 조작 자료로 제 아버지를 협박했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진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태호 대표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지만 그 눈은 서연을 향한 강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강 대표님은 이 모든 내막을, 양태준의 거대한 범죄 계획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정말, 네.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게 내부 고발자인 저와 제 가족을 양태준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신그룹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제 정보와 증거의 가치를 보시고 유신의 미래를 위해 저와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 순간이었다. 강태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연회장을 울렸다. 한서연 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소유욕이 넘쳐서 좌중은 숨을 삼켰다. 나는 돈으로 아내를 산 것이 아니오. 유신의 미래를 구할 가장 날카로운 검을, 나의 파트너를 얻은 거요. 그는 강희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신의 명예? 양태준 같은 범죄자의 협박에 굴복해 내부 고발자를 내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요? 아니면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요? 그의 말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계획대로 홍보팀과 접촉했던 기자의 굿이 메인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연회장 한쪽에 있던 대형 TV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속보, 검찰, 금화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10년 전 남부순환도로 비리 및 서해안 프로젝트 관련 입찰 비리 혐의.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서연이 방금 전 브리핑했던 그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사들과 강씨 일가 사람들은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과 태호를 바라보았다. 강희선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연회장 옆에 딸린 작은 발코니로 향했다. 그녀가 막 유리문을 열고 나간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거한이 그녀를 덮쳤다. 양 회장님께서 조용히 모셔오라고 하셨다. 코너에 몰린 양태준이 발악적으로 보낸 마지막 수화들이었다. 아, 서연이 짧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입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 강태호. 그는 저녁 내내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서연이 발코니로 나가는 것을 본 직후 수상한 그림자가 그녀를 따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테이블을 엎을듯이 뛰쳐나갔다. 서연아, 그가 이성을 잃고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유리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강태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연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다. 컥,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한 명이 서연을 인질로 삼으려 하자 강태호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것은 재벌 총수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수컷의 본능적이고 잔인한 폭력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두 명의 거한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왔다. 강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부서져라 쥐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뺨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쥐고 속삭였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가짜 부부가 보이지 않았다. 강태호는 서연을 품에 안은 채 쓰러진 괴한들과 충격에 빠진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쓰러진 자들을 향해,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감히 내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아. 그의 선언은 모든 것을 종결시켰다. 강희선은 입을 다물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의 전략적 승리, 그리고 강태호의 본능적 보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그들의 계약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진짜인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발코니에서의 격렬한 충돌은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강희선을 포함한 이 사진은 양태준의 몰락과 강태호의 무서운 분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의심할 여지 없는 유대감을 동시에 목격했다. 그 누구도 감히 강태호의 파트너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호는 피 묻은 손수건을 버리고 경호원들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강태호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불렀던 그 절박한 외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없는 계산되지 않은 그의 맨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혔다. 대한민국 언론은 양태준 게이트로 들끓었다. 검찰은 유신 측이 넘긴 10년 전 비리 원본 자료와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양태준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금화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속물 골드 디거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하게 맞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적진의 중심부로 뛰어든 용감한 내부 고발자이자 전략가로 재조명되었다. 한서연 이사, 진실을 위한 위험한 거래, 강태호 대표의 전폭적 지원. 기사들은 그들의 계약 결혼을 정의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미화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진성 엔지니어링은 모든 혐의를 벗었고 강태호의 지시로 유신 캐피탈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으며 재기에 성공했다. 아버지 한 회장의 건강도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적은 사라졌고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가족은 안전해졌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팽팽한 긴장감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을 이곳에 함께 있게 했던 계약의 목적이 모두 달성된 것이다.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던 치열함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의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었던 강태호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위기 극복은 이미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완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곳에 올 때 들고 왔던 것과 똑같은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했던 그 차가운 혼인 계약서 원본을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 강태호는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유난히 고독해 보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끝났네요. 강태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을, 그리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연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계약은 완수되었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현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태호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가지마. 서연은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 상처받은 목소리였다. 얼음장 같던 총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지 말라고 했소. 강태호는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망설였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통제와 거래, 그리고 계산뿐이었소.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고, 감정은 불필요한 위험 요소일 뿐이었지. 그의 눈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응시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소. 당신은 내 방패, 내 소유물, 내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어.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모든 통제를 무너뜨렸어.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당신이 파티장에서 비명을 질렀을 때, 그놈들이 당신을 끌고 가려 했을 때, 난 처음으로 통제 불능이 무엇인지 알았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건 자산에 대한 보호 본능이었겠죠. 당신의 소유물이 망가지는 걸. 아니,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건 자산 따위가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었어. 한서연.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건 유신의 명예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잔인하고 냉혹했던 총재가 이제는 상처 입은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한서연, 그 고백은 천둥처럼 서연의 심장을 내리쳤다. 당신의 그 차가운 분노, 당신의 지성, 당신의 그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그 절망적인 눈물까지도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전부 깨뜨려 버렸어. 내가 당신에게 잔인했던 건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야. 이 약점을 보이는 것이 끔찍했기 때문이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계산이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통스럽고도 진실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도구라고 불렀던 남자가 이제 그녀 없이는 무너져 내릴 것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의 절박한 고백만이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태호의 절박한 고백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 남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소유물이라 칭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잔인함은 그녀의 뼛속까지 사무쳤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한 채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도 또 다른 계약인가요? 이제는 제 감정까지 통제하시려는 겁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올감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의 계산과 통제 속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불신에 찬 눈빛에 강태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말로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그녀가 떠나기 위해 침대 위에 올려두었던 그 차가운 혼인 계약서로 그녀를 이끌었다. 당신 말이 맞소.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강태호는 그 수십 장의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연을 속박했던 그녀의 자유와 맞바꾸었던 문서였다. 이것은 계약이었지.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서연의 눈앞에서 그는 그 서류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반으로 찢어진 서류를 다시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그의 손에는 분노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차가운 계산들을 함께 찢어밟기는 듯했다. 마침내 계약서는 수백 조각의 종이 부스러기가 되어 그의 소나기에서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그리고 이 가짜 계약은 이제 끝났소.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강태호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냉혹한 황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 오만한 강태호가 지금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항복이자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서랍 속에서 급하게 꺼낸 듯 조금 낡아 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심플하지만 깊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과시용이 아닌 진정한 약속의 상징이었다.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차갑거나 명령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당신의 지성이나 전략 때문에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오. 물론 그것도 당신의 일부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하오. 당신의 아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오. 그는 반지를 든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오. 이건 내 진심이오. 내 방패나 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내 아내로서, 내 옆에 영원히 함께 있어 주시오. 당신의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나에게 주시겠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해방이었으며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 역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의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을, 그의 잔인함 속에 감춰진 상처를,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 본능적인 사랑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뺨을 감쌌다. 일어나요. 당신은 내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그를 일으켜 세우자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가 일어서자마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그녀를 품에 안고 키스했다. 그것은 언론을 위한 차가운 연기나 소유욕을 드러내던 거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깊고도 절실하며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이 뜨거운 키스였다. 가짜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가장 진실하고 격렬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강태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흑백의 박물관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색감의 카펫이 깔렸고 한쪽 벽면에는 서연의 가족들과 함께 찍은 환한 웃음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창가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흰색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련된 비즈니스 수트 차림으로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신의 핵심 파트너사로 당당히 제기한 진성 엔지니어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제 아버지를 지키는 것을 넘어 유신의 미래 전략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요, 한 대표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강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총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다정한 사랑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오늘 저녁은 장인어른과 식사하기로 한 것 잊지 않았겠지. 서연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강 대표님. 그리고 그 한 대표라는 호칭. 집에서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강태호는 그녀의 말에 낮게 웃으며 그녀를 돌려세워 품에 안았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여보? 두 사람은 함께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한 명에게는 감옥이었고 다른 한 명에게는 고독한 요새였던 이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잔인한 계약. 그 거짓된 시작은 그 어떤 운명보다도 더 강렬하고 진실한 사랑을 피워냈다. 얼음 같던 총재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계약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